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이현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그 술통에서 시체를 담궈서 만들었었던 술이 있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었나요? 같은데.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상 우리나라 사건이었었고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그 사건 때문은 아니었지만 양조장이 하나 망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에 관련돼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야, 우리나라요? 네. 최근에요? 최근은 아니에요. 혹시 그 백화수복이라는 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하얀 통에 그거 있는 거. 네, 백화수복이라는 술 같은 경우 우리가 장례라든지 아니면 차례라든지 뭐 제사 때 많이 쓰는 그런 술 중에 하나인데, 정종류. 그치,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종류지. 잠깐 짤막하게 얘기하면 일본 회사 브랜드지, 우리 명칭은 청주입니다. 정확하게는. 아, 그래요? 네, 청주입니다. 이 청주를 만들었었던 회사가 대한양조라는 회사였었어요. 이 대한양조라는 회사에서 이 백화수복을 만들었던 술이 시체가 담겨 있었던 술이라고 해서 되게 큰 사건이 발생했고, 실제 살인 사건으로 발생됐었던 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좀 미스터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얘기도 같이 잠깐 섞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백화양조장 사건에 대해서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가 법원에서 판례를 배울 때 백화양조장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게 되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양조장이라는 술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술을 만들려고 하면 그 쌀을 어느 정도 써야 되거나 이런 거를 전부 다 규제를 다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쌀이 부족했었으니까. 그 시점에 대한양조라는 곳에서 청주를 하나 개발을 하게 되는데 되게 고급 쌀을 이용한 술을 만들게 돼요. 그게 우리가 먹는 백화수복이라는 술이었어요. 네.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고, 당연히 그 백화수복을 만들었던 대한양조장이 그 지역 내에서 가장 거부가 됩니다. 술 어느 정도 파는 큰 회사가 됩니다. 네. 실제로 직원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어. 그 시절에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던 거죠. 역시 물장사, 술장사. 그렇죠. 이 대한양조라는 회사가 전라북도 군산에 있었는데요. 이 전라북도 군산에 있었던 이 회사가 너무 이 술이 잘 나가니까 이름을 바꿔요. 백화양조라는 술집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화양조 이 술집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그 집에 아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사장님의 아들이죠. 이 아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부잣집 도련님으로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이렇게 맞춰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당연히 지역 내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났었던 비양과 이제 만나게 돼서 연인 관계가 됩니다. 둘 사이는 되게 연인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실제로 결혼까지 얘기가 오갈 정도로 들어갔었다고 해요. 아, 무슨 고등학생이 결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이 1978년도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결혼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20살이 되면 바로 결혼할 수 있었던 경우가 더 태반이었어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되게 사랑을 하는 사이였었죠. 한 명은 부잣집 도련님이었고요. 한 명은 군산에서 알아주는 미색을 갖춘 따님이셨어. 그러니까 그 군산 시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었던 사이였는데 이 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변 사람들 상대로 어떤 루머들이 자꾸 이제 현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루머가 생겼냐면 백화양조의 사장님의 아들인 이 A 씨에게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요. 야, 너 그거 알아? 비양이 다른 남자랑 이렇게 물란하게 성생활하고 다닌대. 어떻게 보면 시집 가기 전에 놀자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대. 라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듣게 돼요. 그 루머를 듣게 된 A씨는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왜? 자기랑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이었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한번 그렇게 의심이 씨앗으로 심기면은 결국에 싹이 틔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다 보니까 야, 이거 아니땐 굴뚝 연기가 안 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결국에는 비양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양조장의 실험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추궁을 하려고 했었던 걸로 보이고 실제로 추궁을 했었어요.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내 귀에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엄청나게 추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 비양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 억울했었나 봐요. 자기가 자기 옷을 다 벗어요. 스스로? 완전히 나체 상태가 돼요. 네. 나체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 외에 어떤 남자도 만난 적이 없었고 내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했다는 증거를 내가 옷을 다 벗었으니까 한번 봐봐라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결백을 B양이 되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의 의심은 뚝이 터져가지고 더 이상 뭐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궁과 뭔가를 하다가 B양이 그 과정에서 어떤 공황장애 같은 게 발생을 했나 봐요. 갑자기 엄청나게 몸을 실신을 하고 경련을 하다가 딱 쓰러져 버려요. 당연히 A군은 놀랐겠죠. A군이 놀라니까 그 B양한테 가가지고 흔들고 깨워보려고 막 해요. 그런데 B양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A군은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실험실에 이제 누군가가 출근을 할 시간이 돼서 그런지 출근을 하기 시작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말 놀란 A군이 어쩔 수 없이 그 B양을 어디다 숨길 수 없으니까 그 실험실에 있는 술통, 그 양조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양조통을 닫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벗었던 옷은 잘 개서 접어놓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자살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 가요. 그러니까 A군 생각은 B양이 자살을 한 거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나서 B양이 이제 사라지고 A군은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B양이 사라지니까 B양의 가족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고 당연히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였었던 당연히 A군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고 직전에 만났었다라고 의심받는 A군이 조사를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A군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CCTV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1978년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만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끝까지 부인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고 내가 거기에 데려온 적도 없었고 나는 그 사람을 술통에다 빠뜨린 적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요.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경찰에서는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과학수사라는 걸 막 도입하기 시작해요. 70년도 때? 그쵸. 네. 살인의 추억을 보면은 그 DNA 감식 결과가 처음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가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A군에게 응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A군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사건이라고 해요. 물론 이미 거짓말 탐지기는 해군사령부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일반 경찰서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1호 사건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호 사건으로 돼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게 됩니다. 너는 그때 당시에 B양을 만난 적이 있어? B양을 실험실에 데려온 적이 있어? B양이 어떻게 죽었는지 네가 알고 있어? 당연히 모든 대답은 예와 아니오로 했기 때문에 A군 같은 경우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고 호흡 반응과 맥박 반응, 전기 반응을 다 봤는데 그 거짓말 탐지 결과는 거짓이라고 나옵니다. 과학기법으로 거짓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경찰들은 더 득이양양해져서 A군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야, 너 거짓 나왔어. 너 더 이상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A군이 자백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데리고 온 게 맞고 추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죽은 줄 알고 술통에 빠뜨렸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실제로 술통에 뭐 죽이고 빠뜨렸는지 아니면 빠뜨리고 죽였는지 여부는 판단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왔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폐에 물이, 그러니까 술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상태로 빠지면 숨을 더 이상 쉬지 않으니까 폐까지 물이 찰 리가 없는데 죽기 전에 빠지면 사람이 자기가 숨을 쉬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폐에 물이 찬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폐를 살펴봤더니 이미 술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다 보였을 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양조통에 빠졌었구나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살인 및 사체 유기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 백화양조는 사람이 죽은 술을 모르고 팔았었다는 루머에 계속해서 휩싸이게 되고 결국에는 회사가 망하면서 모 대기업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모 대기업으로 1985년도에 이제 팔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 처음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다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해요. 우리 회사에서도 했었던 살인 사건들도 나중 가서 인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거의 90% 이상이 처음에는 다 불이 난다. 그쵸.
우리 사건도 그랬었고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이. 음. 부인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살인 저졌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나는 구속되는 걸 피할 수 없을 거고 뭐 정말 큰 형량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백을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 자백하는 시점이 어느 때냐? 보통은 진술 분석 조사를 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거나 뇌파 조사를 해서 거기서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너 진짜 자백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자백을 해요. 이런 수사 실무에서는 자백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실제로 이 사건 외에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약 한 10년 전쯤에 그 김길태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 중학생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진술 분석 때 제가 간단히 얘기해 볼 건데 이 과정에서도 진술 분석과 거짓말 탐지기와 뇌파 분석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이 나왔고 김길태에게 그걸 가지고 자백을 권유를 했을 때 김길태가 그제서야 물론 항소심에서 또 다시 무죄를 주장을 했지만 그때 가가지고 자신이 한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유죄 판결까지 나왔었죠. 우리가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거짓말 탐지기를 받자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명확하게 좀 구별이 돼야 돼요. 어떤 수사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증거가 너무 없어. 그래서 증거를 잡고 싶어. 혹은 얘가 자백을 시키고 싶어.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거짓말 탐지기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봤을 때는 피해자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오히려 이 가해자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떠한 근거도 증거도 없어.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을 무혐의나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재판에 증거로 안 쓰인다라고 제가 한번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실제 판례를 보여줬었는데 실제로 판례로도 정황 증거로는 쓰이긴 하거든요. 이걸 직접 증거로 못 쓸 뿐인 거지 정황 증거로 쓰고 탄핵 증거로는 쓰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가 지금처럼 어떤 자백을 유도를 하는 상황이 되거나 되게 정황 증거나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게 백화수복 사건입니다.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대표님 좀 재밌으셨어요? 재미있는데 백화수복은 못 먹겠는데. 네, 이제 백화수복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은 1985년 12월에 두산으로 팔려나간 뒤에 지금은 롯데로 갔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이후에는 전혀 완전히 시스템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거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험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실험실에 있는 술이 대중한테 나간 적은 없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뭐 백화소주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거기에 원료 주정이라고 하죠. 주정으로 쓰인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좀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수사 단계에서 진짜 방금 전처럼 되게 과학 수사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유죄를 무죄를 밝히는구나 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실제 사건과 같이 가져와서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백화수복 사건하고 거짓말 탐지기가 우리나라 1호 사건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